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군생활 중에 생긴 정말 큰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기억 속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 주변 지인 그 누구한테도 꺼낼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말을 꺼내고 기억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아직까지 등골이 서늘합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공익으로 가도 될 정도의 증상이었는데 당시 MC몽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현역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갔다 오고 치워버리자 하는 생각에 친구랑 함께 동반 입대를 하게 되었고 약 1년간 군 생활을 하던 중 1년이 지나 제가 상병이 되었던 때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다쳐서 의무실에 갔다가 군의관한테 처방을 받고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당시 제가 있었던 그 상급 의료기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묘사를 드릴게요. 먼저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H 모양을 하고 있었고 한쪽은 A병동, 다른 한쪽은 B병동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병동마다 입원 환자는 약 50명 안팎이었고 응급 상황 시 대처가 빠르게 침대 6개 정도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칸막이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허리 정도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입구 쪽에서 쓱 둘러보면 안 보이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병동과 B병동을 연결해주는 중간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중간에는 비상구 계단이 있고요. 이 비상구 계단은 잘 쓰지 않았는데 제가 있던 병실이 5층이라 계단을 쓸 일이 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동 입구마다 일반 병원 같은 데스크가 있었고 이 데스크에는 항상 선임 간호장교 하나, 신입 간호장교 하나, 의무병 하나가 상시 대기 중이었고 새벽에는 유동적으로 바뀌는 구조였어요. 여튼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입원을 하고 한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보고 불침번을 서라는 겁니다. 사실 병원에서 무슨 환자한테 불침번을 세우느냐 하겠지만 상급병원 특성상 의무병이 투입되는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밥도 아주머니들이 하셨고 군의관, 간호장교가 모두 있어서 의무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몇 안 되는 의무병이 불침번까지 서기에는 환경이 좀 열악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을 선별해서 불침번을 서게 했습니다. 부대에서의 불침번 근무와 같이 자다가 이상 징후 보이는 환자는 없는지 그렇게 관찰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부대에서는 자살이나 탈영과 같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2인 1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원 부족 문제도 있어서 그런지 불침번은 혼자 섰습니다. 이렇게 앉아서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다음 근무자를 깨워서 교대 신고를 하러 가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A병동, B병동을 연결해주는 그 긴 복도를 지나 반대편 병동에 있는 당직 간호장교한테 보고를 하러 갔어야 했습니다. 왜 저희 병동에는 당직 간호장교가 없었냐면 상대적으로 응급 환자가 나타날 일이 적은 척추신경병동이라 그 반대편 병동에서 간호장교가 당직을 서고 있었고 아무리 땜빵식으로 하는 불침번 근무라지만 최소한의 규정은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무 교대를 하러 갈 때는 전 근무자와 후번 근무자가 같이 교대 신고를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환자, 그러니까 근무자를 깨워서 A병동으로 근무교대 신고를 하러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을 보고 있어도 정확하진 않지만 내 주변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제 앞에 교대하는 근무자가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비상구 쪽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비상구의 초록 불빛 안쪽으로 누군가가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게 제 옆에 시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봤는데 흰 의사 가운을 입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군의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깨랑 머리의 뒷모습 정도까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군의관이구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근무자 교대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새벽 2시에 군의관이 비상구 계단으로 다닐 일이 없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담배를 피러 옥상에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놔두고 굳이 계단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인기척에 제가 인지해서 볼 정도였으면은 앞에 가던 그 교대 근무자도 봤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면서 군의관이 뭐하러 이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있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지? 좀 희한한 경험이네 하는 수준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뒤였나?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군대란 곳이 다 그렇듯 시시껄렁한 그런 가십거리라도 하나 생기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뭐 할 것도 없었고 뭐 핸드폰 같은 거는 꿈도 못 꿨죠. 소문인즉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어떤 미친놈이 막 쌍욕을 하는데 근무자가 둘러보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는 거면 장난치는 건가? 걸리면 뭐 징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막 소름 끼칠 정도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 사지를 찢어 시장길 바닥에 흩뿌려 영원히 짓밟게 해야 돼. 술독에 담궈 털 한 올까지 녹여버리려니? 뭐 이 정도도 많이 순화를 한 거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이라 어떻게 재연을 하기도 좀 난해하네요. 듣다 보면 어떤 미친놈이야 뭐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병동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였으니까요. 오죽했으면 12시 1시까지 그 범인 잡겠다고 안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웃긴 건 그럴 때면 그 병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과 사태는 점점 커져서 급기야 간호장교가 비병동을 순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쯤에 간호장교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곤 그 굉장히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잠깐 나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간호장교실로 저를 데려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거기에 녹음된 리스트 하나를 재생해 주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목소리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다 불살라져야 했고 누나를 다 파버릴 것들이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약 1, 2분 정도 또박또박하진 않았지만 약간 뭉개지는 목소리로 분명히 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다가도 저를 보면서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는 그 간호장교를 보니까 이게 나를 겨냥한 거구나 싶었고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말들은 애초에 제가 뭐 평소에 쓰던 말들도 아니었고 뭐 어떻게 그런 어휘를 구사하다니 참나. 게다가 목류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간호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침번이 급하게 간호장교 본인을 찾았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막 욕을 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호장교도 새벽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욕을 한다는 그 소문을 알고 있었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우선 증거를 얻으려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모를 정도로 막 방언을 쏟아내는 저를 보고 막 겁이 났고 곧이어 저를 깨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저를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귀신이건 몽유병이건 그런 것보다도 당시 저한테는 영창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 훨씬 더 무서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했고 다행히 징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의 다른 병사들한테는 완전 도라이 취급을 받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같은 병동의 어떤 병사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요즘에는 잠 좀 잘 자요? 잠은 잘 자죠. 근데 자는 동안 제가 뭘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저희 어머니께서 무당일 하시거든요. 아, 네. 저는 신내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무당될 생각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대강 알긴 알거든요. 이런 말에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저를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진 못했습니다. 아저씨, 확실한 건 아닌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요. 머리맡에 지금 있는 거 다 없애고 내일 식당 가서 팥이면 가장 좋은데 팥 없을 테니까 소금 같은 거 얻어와서 머리맡에 두고 자봐요. 아니면 베개 밑에 두고 자든가. 네, 고마워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는 원래 귀신을 되게 많이 무서워하는 편이긴 하지만 누군가 귀신 이야기 같은 걸 하면 귀 기울이고 잘 듣고 있다가 저한테 해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은 다 챙겨서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굵은 소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머리맡에 두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불침번 근무를 설 때 제가 또 욕을 하는지 한번 봐달라고요. 아마 이쯤 되면 절 정신병자로 취급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들린 말이 잠꼬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고함을 치거나 욕을 하는 건 없었고 좀 끙끙 앓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무당의 아들이라는 병사한테 가서 몇 번이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본인에게 한이 맺혀가지고 귀신이 씌이는 경우도 있지만 잡기라든지 떠도는 악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조금 기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막 그렇게 귀신이 씌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집에 무슨 나무, 팥, 소금 같은 걸 두고 자면 이런 게 좀 덜해진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하여간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짜증도 났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병동에서 잘 지내다가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부대에서도 여전히 가위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휴가 나가서 절도 가보고 지갑에 부적도 넣고 다녀봤지만 결코 나아지진 않았어요. 저녁을 하고도 한동안 여자친구와 함께 잘 때면 여자친구가 너무 놀라서 막 저를 깨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전역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간간히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빈도는 그때만큼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무서운 건 저는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게다가 꿈 같은 걸 꾸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6년 전 불침번을 설 때 그 비상구 계단에서 봤던 군의관 형체의 무언가, 또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터져나온 이상한 말과 행동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저에게 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로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귀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행동, 물건, 이런 거 모두 조심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벌써 30대 후반이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아주 무서운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산 토박이지만 썩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라서 지방에 있는 간호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포에 있던 대학이었는데 제가 5살 때부터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랑 함께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목포로 대학을 가다 보니까 기숙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그 친구랑 저, 그리고 서울에서 온 2살 많은 언니랑 같이 함께 기숙사를 쓰게 됐습니다. 기역자로 꺾인 건물 복도에서 제일 끝에 방이었는데 그 방이 512호였는지 521호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원래는 4명이 들어가는 4인실인데 저희 3명이서 그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그렇게 처음 해보는 기숙사 생활과 대학 생활에 젖어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숙사 건물에서 방송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기숙사 내 학생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본 건물 1층에 있는 세탁실 이용을 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본 건물 1층에 있는 세탁실 이용을 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9시 이후에는 1층 끝에 있는 세탁실 사용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면 소음 피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소문이 기숙사 안에서 돌더라고요. 그때 2학년 학회장 언니가 부산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한테 물었어요. 왜 9시 이후에는 세탁실 못 사용하게 하는지요. 근데 그 언니가 알려주길, 그거? 우리 기숙사에 귀신 나와서 그래. 단발머리 여자애 둘인데 세탁실 근처에서 애들이 자주 봤다 그러고 실제로 기절한 애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1층 끝에는 8시 이후에 되도록이면 가지마. 알았지?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당시 기숙사와 저희 대학 부속 종합병원이 낮은 담을 하나 두고 미음자 모양으로 있었는데 기숙사 입구 쪽에 병원과 걸쳐지게 장례식장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서 밤에 공부하고 있을 때면 가끔씩 곡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했거든요. 이런 배경도 있는 데다가 기숙사 같은 데는 원래 전설이나 괴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사건은 입학한 지 2달 남짓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많았던 저희 과는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에 본가로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주말마다 꽤 있었어요. 목포랑 부산은 왔다 갔다만 8시간 거리니까 한번 다녀오면 진짜 녹초가 돼버렸어요. 그 주에는 제 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부산에 갔다 오지 않아서 저 혼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요일 밤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서울 언니도 서울에 갔다 오는 바람에 저랑 함께 완전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제 친구는 같은 반 다른 언니랑 색칠 공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간호과의 특성상 인체의 뼈마다 막 그렇게 색칠을 하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결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제 친구랑 같은 반 언니가 컵라면에 물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데 바로 뒤쪽으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제가 모르는 단발머리 여자애가 빈손으로 쫄쫄쫄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잠을 잘 때 속옷에 티 하나만 걸치고 잠을 자기 때문에 모르는 애가 들어오니까 그 잠결에 순간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곧 눈을 감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잤을까요? 잠결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됐습니다. 친구랑 언니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서 색칠 공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단발머리 여자애가 다리를 끌어안아 쪼그리고 앉은 채로
친구 한 번, 언니 한 번, 친구 한 번, 또 언니 한 번.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쟤는 공부 안 할 거면 나갈 것이지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가 또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이 됐습니다. 오전 시간이 공강이었나? 하여간 오전에 시간이 비어서 서울 언니랑 저랑 친구랑 같이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집 배달이 오자마자 박스 밥상을 깔아놓고 다 같이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반 그릇 정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 여자아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맞다. 네 어젯밤에 사람을 데려오려면 미리 말을 해야지. 나 속옷만 입고 자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르는 사람 데려오면 어떡하냐?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너랑 연주 언니 자고 있어가지고 수진 언니만 어제 방에 왔어. 어쭈 이게 웃기고 있네. 어제 단발머리 가스나 하나 왔다 갔다 하더만. 진짜 아니라니까. 어제 나랑 수진 언니밖에 없었다니까. 그리고는 저희 셋은 입에 있는 걸 차마 씹지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 정적을 깨고 같은 방 서울 언니가 입을 뗐습니다. 매주야, 너도 봤냐? 언니는 저를 쳐다보면서 나지막히 이야기했고 그 순간 저희 셋은 들고 있던 젓가락 다 내던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기숙사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그 방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다른 언니들 방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막 소름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 후로 저희는 며칠 만에 기숙사에서 나오게 됐고 같은 방 서울 언니만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기숙사에서 나오기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터지게 됐는데 그건 다음 사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같은 방 서울 언니랑 저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보고 공포에 질려서 가위 아닌 가위도 눌리고 저는 매일 밤 잠들기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우리 둘이 그냥 자취할래? 그래야겠다. 네 이래가지고는 공부고 뭐고 아주 말라 죽겠다. 이렇게 해서 저랑 친구는 가격이 저렴한 가정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같은 방 서울 언니는 다른 방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던 거죠. 주말을 앞두고 서울 언니가 고향에 올라간 사이에 공부방 조성을 위해서 저랑 친구는 가구 배치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2층 침대 2개랑 책상 4개를 아주 뼈가 빠져라 열심히 옮겨가지고 이래저래 가구 배치를 마쳤어요.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 잠들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무교인데다가 친구는 천주교라 점이나 미신 같은 거 이런 거 안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려고 누우니까 친구의 머리 방향이랑 저의 머리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저는 오른쪽에 벽이 있어야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저랑 벽 사이에 쿠션을 하나 놓고서는 자곤 했거든요. 근데 친구는 침대 1층에서 거꾸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얘기를 했죠. 야, 너는 왜 그쪽으로 자? 그냥 머리 뒀을 때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그냥 내가 머리 놓고 느낌 이상하면 잘 못 자. 너도 그냥 이쪽으로 자지 그래? 나 오른쪽에 쿠션 있어야 자잖아. 아니, 그냥 내 말 듣지? 괜찮아.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그리고 그날 밤 별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지옥을 맛봤습니다. 제가 원래 꿈도 많이 꾸고 예민해서 가끔씩 선몽 같은 것도 꾸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원래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불이 천천히 쓱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다시 이불을 당겨서 머리 위까지 올렸어요. 그렇게 또 얼마간 자고 있었는데 다시 이불이 또 스르륵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잠결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고도 한 두어 번은 더 반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머리 위까지 이불을 덮고 자니까 이게 당겨질 때마다 계속 얼굴을 쓸어가지고 그 느낌에 계속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짜증나 뭐야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불을 머리 위로 썼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다리 밑에서 이불을 확 하고 당기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게 뭔지 확인하려고 눈을 딱 떴는데 아차, 가위에 처음 눌려보는 거였지만 아, 이게 가위구나 싶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정말 손가락 하나 그리고 눈동자조차도 뭐 하나 제 맘대로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오른쪽 팔에 누가 팔짱을 끼더라고요. 팔에 따뜻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잘 때 오른쪽에 벽이 있어야 자기 때문에 그 벽은 차가웠거든요. 근데 오른팔에 정말 누군가가 팔짱을 끼듯 그 감싸면서 따뜻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는데 몸은 말을 안 듣고 식은땀은 미친 듯이 막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제 오른쪽 팔을 싸고 있던 그 따뜻한 느낌이 제 몸을 타고 오르더니 검은 형체의 무언가가 제 배 위로 앉더라고요. 주변이 어두웠어도 창문 빛 때문에 방안이 대충 확인이 될 정도는 됐는데 그 형체는 정말 그림자처럼 아주 칠흑같이 검했어요. 근데 하필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는데 단발머리더라고요. 그때야 알겠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봤던 그 여자아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물을 흘리면서 눈동자를 굴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 그 단발머리의 검은 형체가 마치 내가 자기를 알아본 걸 눈치라도 챈 듯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만화 속 한 장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입안이 온통 빨간 채로 입꼬리를 귀까지 찢어가지고는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팔을 이렇게 X자로 만들어가지고 제 목을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숨이 막히니까 막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르는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곤 이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쯤에 진짜 짧은 외마디 비명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하고요. 그때 그리고는 정말 거짓말처럼 눈이 딱 떠졌는데 꿈이었더라고요. 그렇게 꿈에서 깼는데도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고 온 몸과 옷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땀범벅 그리고 눈에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꿨고 가위에 눌린 건 맞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모르겠는 건 어디부터가 꿈이고 어디부터가 현실인지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곤 또 얼마나 잤을까요? 친구가 학교 가자고 깨우더라고요. 제가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절대 한 번에 일어나는 법이 없었는데 그날은 눈을 번쩍 뜨고 야, 나 어제 진짜 가위 눌리다가 죽을 뻔했어. 야, 네 꼬리 그게 다 뭐야? 전부 땀이야? 이년아,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러게 가스나야 내 말 듣지? 빨리 준비해 학교 가게. 그렇게 정말 밤새 전쟁이라도 치룬 듯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겨우겨우 일어나서 씻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하루 종일 병든 닭처럼 멍하고 힘도 없고 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2학년 선배를 만나게 됐는데
그 선배가 뭐 밤새 술이라도 마셨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맞네, 그 단발 귀신. 너 말고도 봤다는 애들 많던데 너도 봤구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기숙사 앞에 장례식장 있는 거 알지? 병원 응급실에 초등학생 자매가 화재 사고로 들어왔는데 화상 범위가 너무 커서 둘 다 얼마 못 가고 죽었다더라고. 근데 그때가 장례식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라 하여간 애들 장례를 치르고 부모들이 실신하고 몇 날 며칠 좀 많이 떠들썩했나봐. 기숙사에 소문도 나고. 그러고 얼마 안 돼서부터 단발머리 여자애 둘이 손잡고 기숙사에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 심지어 세탁실에서 기절해서 아침에 발견된 학생도 있고 자꾸 민원이 심해졌는데 막상 기숙사 건물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옮길 수도 없고 하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쉬쉬하고 일찍 소등하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소문이 잠잠해지나? 니같이 가위 눌리고 귀신 보고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저냥 다 지내는 거지. 근데 니 방 몇 호랬지? 저요? 521호요. 어? 정말이야? 거기 5층 끝방? 거기 귀신 자주 나온다고 비어있던 방인데? 또 거기구나. 그렇게 제 친구랑 저는 자취방을 구해서 나오게 되었고 서울 언니까지 기숙사를 다른 방으로 옮긴 뒤에는 한동안 그 방은 다시 비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때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때는 10년 전,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랑 제 주변 친구들은 흉가나 폐가에 관련된 소문이나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은 여름 시즌만 되면 폐가나 흉가 같은 데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인터넷상에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흉가부터 흉가 체험 카페 같은 데 올라오던 별로 이슈가 안 된 그런 지역 흉가나 폐가 같은 데도 많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친했던 친구 녀석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라서 우리 여름에 뭐 재미난 거 없을까?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 녀석이 폐정신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이라는데 여기가 문을 닫고 폐가처럼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랑 그 폐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친 김에 한번 날 잡고 다녀오기로 얘기를 했어요. 당시 저희가 어렸지만 차가 있어서 막 이동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서 당장 그 주 주말에 출발을 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약속 당일이 되었고 결국 저를 포함한 친구 4명이서 차를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폐병원 앞에 도착하니까 저녁 11시쯤 되었더라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흉가나 폐가 체험은 종종 해왔기 때문에 그 폐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뭐 무섭다거나 딱히 겁에 질려 있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차를 대놓고 능숙하게 사전에 챙겨왔던 손전등을 들고 철문을 지나서 그 폐병원 건물 앞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철문을 들어와서 조금 걷다 보니까 간이 컨테이너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간이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먼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병원이 운영할 적에 경비원분들께서 활용하시던 곳 같더라고요. 안에가 굉장히 널브러져 있긴 했는데 책장이랑 책상 하나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전등으로 막 이곳저곳 비치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노란 색깔 파일철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파일철을 열어보니까 뭐 원장, 부원장, 뭐 직원들 순으로 해가지고
사진이랑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차대 번호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일철 오른쪽 면에는 무슨 방문 차량이나 외부 차량 방문했을 때 적는 그런 명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게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나와서 병원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폐병원 건물 입구 앞에서 둘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저랑 친구 하나는 4층에서부터 내려오기로 했고요. 나머지 두 친구는 1층에서부터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 하나는 그 병원 입구로 들어간 다음에 복도에 중앙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중앙계단을 통해서 4층으로 먼저 올라갔어요. 4층에 올라가서는 병원 복도 끝방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각각의 방들, 그러니까 뭐 입원실이나 진료실 같은 건데 이것들이 다 방 내부에서 창문을 틀어 막아놨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참 여러 폐가나 흉가를 방문해봤지만 여기처럼 창문을 그렇게 꽁꽁 틀어 막아놓은 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4층을 한 바퀴 다 둘러보고 나서 중앙계단으로 저희가 3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계단에서 한 남성분이랑 여성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랑 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래가지고 짧게 막 비명을 질렀거든요. 근데 이 두 남녀는 굉장히 담담하게 구경 오셨나봐요. 이렇게 짧은 인사를 던지고는 4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런 흉가나 폐가 체험을 하다 보면 종종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귀신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렇게 사람끼리 마주칠 때 진짜 무섭거든요. 깜짝 놀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를 마주하고도 뭐 깜짝 놀래는 기색이 하나 없어가지고 와, 진짜 담력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처럼 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3층으로 마저 내려와서 3층도 한 바퀴 쭉 둘러봤어요. 그러던 중에 1층에서 올라오던 친구들 팀이랑 만나게 돼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3, 4층은 별거 없다. 뭐 걔네들도 1, 2층은 별거 없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거 없네? 하고는 그 폐병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철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1, 2층 팀 친구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아까 커플 한 팀 올라오던데 못 봤냐? 담력 어마어마하더라. 뭔 소리야? 여기 우리밖에 없었어. 아니야, 아까 우리 둘이 같이 마주쳤어. 그치? 아까 우리 1, 2층 완전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왔는데? 그치? 이런 찝찝한 대화를 나누면서 차가 세워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 병원을 나서기 전에 그 철문 앞에서 다 같이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운하지 못한 기분으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는데요. 아까 들어갔던 그 컨테이너가 다시 한번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한번 그 컨테이너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진짜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처음 들어갈 때 그 컨테이너에서 파일철을 하나 보고 그냥 책상에 널브러뜨려 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파일철로 눈이 갔는데요. 저희가 3층 중앙계단에서 마주쳤던 두 남녀 사진이 그 파일철에 붙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원장과 부원장 사진이더라고요. 저랑 같은 팀이었던 친구도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당황해 하는데 그 1, 2층 팀 애들이 저희가 장난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저희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폐병원에 대한 소문 중 하나가 그 원장이랑 부원장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른 팀에 장난심한 친구 하나가 야, 그러면 이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자. 응? 그래서 누구 폰으로 할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진 거예요.
저는 이 파일철에 적힌 원장이랑 부원장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둘 다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빠져나와 차에 탔는데요. 제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가 막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장이 안 되어 있는 번호라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뭔가 그 번호가 낯이 익은 번호 같아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통화 목록을 확인을 했는데 불사 아까 없는 번호라고 했던 그 원장 번호로 수신이 걸렸던 거예요. 그니까 그제서야 안 믿던 친구들까지 차 안에서 완전 다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진동이 울렸는데 무서워서 안 받았거든요. 저는 그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핸드폰도 바꾸고 폰 번호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지 않더라고요.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보안 요원 일을 할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희 병원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라서 전체 병동 중에 앞쪽 라인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 뒤쪽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폐쇄병동이라서 거기 누가 있을 리는 만무했지만 그 보안 업무 특성상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 뒤쪽 병동은 폐쇄병동이었기 때문에 관계자 외에 어떤 적법한 출입 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야간 순찰 중이라서 그 폐쇄병동 근처를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병동 문 앞에서 웬 어린아이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왜 울고 있니? 이렇게요. 그러자 그 꼬마 아이가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엄마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타이르면서 엄마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냐? 뭐 사는 곳은 어디냐?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타이르면서 좀 밝은 데로 가려고 그 앞쪽 병동으로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자기 엄마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아이한테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 신호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늦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그 앞쪽 병동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서 저는 이제 마저 순찰을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동 앞에 오니까 아이가 없더라고요. 뭐 엄마를 찾아가지고 딴 데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죠. 그렇게 잠깐 쉬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다음 순찰 시간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병원 인근을 쭉 순찰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쪽 폐쇄병동 문 앞에 아까 그 아이가 또 쭈그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멀뚱멀뚱거리면서 그 아이한테 다가가니까 또 고개를 들고서는 저한테 엄마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직 엄마 못 찾았나 보네 하고 다시 한번 아까 그 전화번호 받은 쪽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번호를 잘못 받은 줄 알고 그 아이한테 이 번호 맞냐고 물어보려고 아이가 있는 쪽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제 옆에 아래쪽에서 훌쩍거리고 있던 그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림자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와, 방금까지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등골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게다가
좀 전까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훌쩍거리는 소리가 맴돌고 있었는데 당장 짐 싸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교대 근무다 보니까 아침까지 있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아침까지 꾸역꾸역 근무를 하다가 교대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지하철 플랫폼에 들어서서 집에 가는 방향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보니까 저장된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번호였는데 자세히 보고 있자니 어제 그 꼬마아이한테 받았던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 수화기 건너편에서 어제 밤늦게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었는데 어디시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어젯밤에 아이가 엄마 잊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하면서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잠깐 멈칫하면서 놀라듯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젯밤 일을 얘기해드렸죠. 내가 어디 병원 야간 근무자인데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더라.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었는데 전화번호만 주길래 그렇게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늦은 시간이라 그랬는지 안 받더라. 이렇게 대략적인 정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이냐면서 진짜 그랬냐고 하더니 막 목소리가 파르르 막 떨리는 거예요. 문제 있느냐? 나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실종이 됐대요. 그 얘기 듣고 순간 아주 짧은 찰나에 그럼 내가 본 아이가 실종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을 잇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아이를 찾았답니다. 그것도 변사 상태로요.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뒤편 병동, 그 폐쇄병동 자리 있죠? 그 근처에서 아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더 이상 거기서 근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라면 계속 근무하시겠어요? 결국 거기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그때 생각을 하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엄마를 찾아다니고 있는지요. 제 직업은 간호사예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전 제가 28살 때 요양병원에서 처음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사연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의사나 간호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군보다는 조금 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무당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본업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익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연예계 쪽 종사자분들, 그 끼 많으신 분들도 촉도 좋고 그런 부분으로 좀 센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종교도 없고 점이나 사주 같은 건 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친구나 지인 따라서 그런 데 가면 다 알면서 뭐하러 왔느냐고 이런 소리를 종종 듣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세구나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칠성줄이라는 게 내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선몽도 자주 꾸고 촉도 아주 좋아서 김촉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거의 반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요양병원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내일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들끼리 업무 인계 같은 거 할 때 가끔씩 저 어르신 언제 가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곧잘 맞췄어요, 그런 걸. 그래서 거기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입이 보살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가끔씩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요양병원을 다닐 때만 해도 굳이 야간에 간호사가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물론 저도 급성기 병원을 다니다가 나이트 근무가 워낙 힘들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2014년에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근무표 조작 같은 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야간에 간호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표에는 있다고 막 그렇게 조작 체크를 해놔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간호사의 야간 상주 근무가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양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간병사 1명이랑 간호사 1명, 이렇게 둘이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여사님 1분, 그리고 저, 이렇게 둘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교대로 2시간씩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여사님이 먼저 2시간 쉬시고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저의 쉬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2시 저의 쉬는 시간이 찾아와서 간호사실 바로 앞에 소파가 하나 있어서 저는 거기에 이불을 펴고 머리를 눕혔습니다. 불도 켜져 있었고 가끔 한 번씩 환자들이 막 소리도 지를 때가 있어가지고 깊이 자는 건 아니었고 잠깐 눈만 붙이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저는 주변이 어두컴컴한 들판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주변으로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한 그때 제 뒤쪽에서 막 빠르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하나가 마치 저를 잡으려는 듯이 손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자한테 쫓기기 시작했는데 꿈속에서 도망다니는 꿈 꿔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안 달려지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저 멀리서 저를 잡으려고 팔을 막 휘두르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저는 달려도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자리 뜀박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개울물 같은 게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물소리는 계속해서 제 귓가에 들리고 있었고 그 저를 쫓아오는 여자도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서 저는 꿈이지만 사력을 다해가지고 도망치려고 막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국 저는 그 여자한테 붙잡혀버리고 말았고 그 여자는 저를 하늘 위로 들더니 땅바닥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제 가슴 위로 그 여자가 올라타더라고요. 그 여자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가 않았는데 긴 머리카락을 제 얼굴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서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머리카락 끝이 제 얼굴을 살랑살랑 건드리는데 그 느낌이 어찌나 진짜 같던지 제가 가위를 눌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했지만 그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달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심장 박동이 얼마나 빠른지 제 온몸의 그 박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제 귓가에는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의식이라도 하는지 제 가슴팍에 올라타 앉은 그 여자 귀신은 머리카락을 더욱더 대차게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 흐르던 중에 간병사님이 저를 흔들어서 깨우시더라고요. 쌤, 괜찮아요? 그렇게 눈을 떴더니 저는 땀에 절어가지고 옷까지 완전히 다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가위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가빠가지고 막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쌤, 괜찮아요? 여사님, 저 죽을 뻔했어요. 아니 무슨 가위를 이렇게 눌리지? 뒤에서 누가 헐떡거리면서 울길래 찾아와 봤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울고 있길래 제가 깨웠죠. 가위 눌리신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제 가슴팍에 올라타가지고
모르겠다. 근데 여사님, 혹시 여기 터가 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기가 센 사람들도 워낙 터가 세서 다른 쌤들은 여기서 안 잔다는 거예요. 이 소파 자리 위에서 자는 사람들은 다 저랑 같은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곤 다음부터 이 소파에서 자지 말라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그러시네요. 그렇게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침에 퇴근을 해서 집으로 왔고 하루 종일 시체마냥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랑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도 기가 세다, 촉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었고 실제로 절 같은 데도 기도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난 야간 근무 때 제가 겪었던 일을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 어제 야간 근무 때 이 소파에서 자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아무도 말 안 해주던가요? 여기서 자지 말라고. 네?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여사님도 말 안 해줬어요? 네, 쉴 때도 마땅치 않고 해서 그냥 여기 누웠는데 그렇게 가위를 눌렸어요. 이상한 여자한테 쫓기고 눌리고 계속 물소리 나고. 네? 물소리를 들었다고요? 네. 왜요? 와, 쌤도 예민하네. 그거 듣는 사람 잘 없는데. 우리 탈의실에서 이 소파 지나서 저 병실까지 길 같은 게 있거든. 거기에 수맥이 흘러서 그래요. 진짜 예민한 사람 아니면 그냥 가위만 눌리고 마는데 기 세고 감 좋다는 소리 듣는 그런 사람들 있죠. 항상 그런 얘기 듣던 직원들은 여기서 물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처음에 이 병원 왔을 때 뭣도 모르고 여기서 자다가 며칠을 시름시름 앓고 아프고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여기서 자지 말고 조심하라면서요. 그런데 그 병원이 터가 진짜 셌어요. 오죽하면 제가 3년 동안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제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감기를 달고 살고 가위를 자주 눌리는 건 일상이었고요. 얼굴에 종기 비슷한 것도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진 저는 그 병원을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였나 봐요. 제가 병원에 입사를 하면 뭔가 이 병원이랑 저랑 잘 안 맞는다 싶으면 피부 트러블부터 감기부터 가위 눌림까지 일주일 안에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죄송스럽긴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 건강이니까요. 벌써 7년도 훨씬 지났나 봅니다. 저의 친오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 급히 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구 C병원 중환자실에 오빠가 입원해 있을 때 일이네요. 오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가족이 병원에서 밤을 새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가족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하나 싶어서 대기실로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거나 북적이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지만 왠지 그 대기실에 있기가 싫어서 저는 대기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딱히 이유는 없었는데 그 대기실 입구 쪽이랑 안쪽의 분위기를 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다른 곳으로 향하는 길에 찍었던 사진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대기실 밖 통로 쪽을 찍었던 사진에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던 검은 얼룩들이 막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지나갔나? 그때까지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못 본 뭔가가 지나갔나? 요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른 쉴 곳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병원 1층에 약을 받고 수납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되게 넓고 의자도 많이 놓여 있는 곳이었어요. 의자들이 길게 놓여 있으니까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거기서 누워가지고 쉬고 자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자도 된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베개 삼아서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아서 눈을 억지로 감고 있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자다가 한 새벽 4시 반쯤이었나? 스르르 눈이 떠져서 깨어나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다른 가족들이 걱정을 하니까 제가 자고 있는 곳을 다른 가족한테 보여주려고 주변 사진을 몇 컷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이 잘 나왔나 확인을 하는데 전 엄청난 소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곳을 찍은 사진 속에 3명의 사람이 보이길래 저는 실제와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의자 위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뼈만 남은 것 같은 노인분께서 팔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 계셨고요. 다른 곳은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바닥에 드러 누워서는 다리를 의자 위로 올리고 있었고요. 또 다른 곳엔 남자 하나가 벌러덩 그대로 누워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휴대폰의 사진과 실제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제가 잠결에 잘못 본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사진 속에는 분명하게 그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생한 꿈인지 현실인지 스스로 자각을 하려고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차 이렇게 보는데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 휴대폰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는데 새벽 5시쯤 되니까 경비 아저씨께서 전등을 다 켜시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더 이상 휴대폰에 남겨둔다는 게 너무 무서웠고 가뜩이나 지금 오빠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괜히 부정 탈까봐 저는 그 사진을 다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평소 같았으면 그 사진을 남겨서 친구나 가족들한테 보여주고도 싶었지만 괜히 그 영가들이 저한테 붙거나 지금 당장 아픈 저희 오빠한테 뭔가 영향을 끼칠까봐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갖고 있기가 두렵더라고요. 이후에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왜 안 보여줬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하여간 그 뒤로 저는 병원에서 자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자는 일은 제가 입원 않고는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의 혼령이 함께하는 곳이란 걸 저의 경험으로서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어머니 얘긴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운동을 하는 층에 혼자 실내 자전거를 타려고 들어간 적이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로프를 당기면서 팔 운동하는 기구가 있었고 그 기구 주변으론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가만히 멈춰있던 로프가 점점 반경을 넓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놀란 어머니는 그 방에서 그대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이런 경험을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 사람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랑 친분이 있었던 어르신께서 저희 어머니랑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루는 제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돌아가신 분이 손을 흔드는 걸 목격하고서는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해요. 돌아가실 때 인사를 못 드려서 그런 건지 얘가 병원에 들릴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내리는 중에 뒤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뒤를 돌아봤더니
탈 데는 없었던 그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제가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이 있으면 항상 벽 쪽에 등을 대고 서 있곤 합니다. 혹시라도 홀령이 제 어깨를 잡을까 봐서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방이 현재 5인실인데요. 늘 정해진 한 침대에 오시는 어르신만이 밤중에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검은 뭔가가 머리 위에서 자기를 지켜본다 막 이렇게 호소를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환자분들마다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신답니다. 저도 사진이 아니라 직접 홀령을 본 경험이 있는지라 밤에는 어두운 곳을 자세히 보려고 애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과 눈이 마주칠까 봐서요. 최근에 올라온 병원 괴담들을 듣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지금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 10년 전에 근무하던 한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간호사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 중에는 말기 암 환자나 종말 치료 등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을 따로 두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제가 일했던 병원이 바로 그런 병원이었어요. 당시 그 병원은 비교적 개방된 병원이라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말기 환자의 수발이나 정리 같은 것들에 이제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크리스트계 종교단체라면서 한 10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분들은 모두가 엄청 친절했고 또 여타 다른 자원봉사자분들에 비해서 의학적인 지식도 꽤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도 쌍수 들고 환영을 하면서 말기 암 환자의 관리나 수발까지 부탁하게 되었죠. 그런데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 말기 환자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차분해졌는지 그 사람들이 오고 나서는 아주 표정부터 생기가 막 돌더라고요. 이분들 덕분에 삶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러시면서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점점 더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몇몇 병원 직원분들께서는 정신적으로 힘들 텐데 이분들 너무 종교적으로 빠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생존율이 희박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을 마음 편안하게 종교랑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이었어요. 스무 명 정도의 환자들이 일제히 같은 병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원봉사자라면서 찾아온 이들의 실체는 사이비 종교단체인 자살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그나마도 피해가 굉장히 적은 곳이었고 아주 심한 곳은 환자 전원이 막 분신 자살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병원은 현재는 폐쇄가 된 상태인데 그 자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종합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인턴 때부터 이 병원에 근무를 했는데요. 이 병원의 판독실은 의료진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한 장소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괴담은 이 병원 부근이
과거의 공동묘지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던 원혼들이 판독실에 가끔씩 출몰한다는 겁니다. 판독실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빛이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게 당연히 주변이 어두운 공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런 헛소문이나 괴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제가 이 병원에 1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거 다 괴담이고 헛소문이야 하면서 판독실 들어가길 꺼려하는 다른 동료 의사들을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직원들끼리 막 소곤소곤대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새로운 전공의 하나가 판독실에서 기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그는 새벽 2시에 판독을 하기 위해서 홀로 판독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 탓에 판독실 한쪽에 있는 간이 침대에 몸을 뉘이고 잠깐 단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갑갑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을 짓누르는 그게 무엇인가 하고 확인을 하려고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가 그는 기겁을 하고 맙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땐 검정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몸은 굳어서 움직여지지가 않았고 그대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를 포함한 다른 모든 의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절대 혼자서는 판독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공사가 이루어져서 판독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이 괴담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의료진들에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